안녕하세요, 정원교입니다. 어느덧 내 어머니 이은순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게 이제 20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예산이로 비난 가서 1년을 예산 초등학교를 다니고 서울로 올라와서 편입한 데가 영등포 도림동에 있는 우신고등학교,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입니다. 근데 그때 그 우신 초등학교 본관 건물을 베르기라고 그랬는데 벨지움군이 야전병원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벨지움이란 말을 모르고 베르기라고 그랬는데 3개월 후에 이 병원이 이제 야전병원이니까 당연히 군인들이 전쟁하다 다치는 데로 옮겨가야죠. 전방으로 옮겨서 이제 건물을 비워줬고 학생들도 멀리 거기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대방동에 있는 종합학교 두 군의 임시교사를 오고 가고 하다가 비로소 옛자리로 본교로 등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2017년 지금도 5년 전 유고슬라비아가 해체하면서 6개 나라로 분리됐는데 그 중에 이제 보스니아 헤르츠고니아인가? 보스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가 쪼개지면서 그 나라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이제 벨기에 이런 말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같은 유럽에서 불과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데인데도 오직 프랑스의 일개 지방인 벨지크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냐고 나 벨지움에서 왔더니 벨지움이 뭐야 어느 나라야 이러더니 이렇게 제가 프랑스에 이렇게 네덜란드 사이에 이렇게 짚으니까 벨지크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촌놈이죠. 사실 유고슬라비아의 시골의 촌놈이기도 하고 소련 지배하에 공산국가로만 50년 넘게 살아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벨지움이란 나라는 작지만 부자 나라입니다. 작지만 부자 나라인데 거기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가 있는 나라가 벨지움입니다. 이 나라가 6.25에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 벨지움의 수도가 브뤼셀인데 여러분이 이제 브뤼셀을 여행하시다 보면 한 번씩 꼭 가보실 때가 광장입니다. 여기 이제 행정관청이 있고 종교가 있고 상업건물이 있고 그래서 종교와 행정과 장사꾼이 이렇게 서로 세력 균형을 이룬 그 대표적인 그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 바로 옆에 오줌 누는 소년, 고추가 이렇게 있고 오줌 쏘로록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년 동상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주 너무 작아서 한 60cm밖에 안 되니까 한 40cm쯤 35cm? 그렇죠. 한 40-50cm 되는 조그만 동상인데 그런 오줌 누는 소년 동상이 있는 나라가 바로 브뤼셀 그 수도입니다. 영등포 도림동 지들 살던 집에서 우신학교까지 약 1km가 됐는데 비 오는 날에는 진흙이 신발에 떡이 되어 달라붙었습니다. 고무신이 진흙 속에 꼭 뺏겨서 하면 발만 쑥 빠져나오는 일이 예사였습니다. 정말 거짓말 한 번도 안 보태고 학교 가다 보면은 고무신 아니에요? 쌍둥이 운동화? 가다 보면 푹 밟으면 발이 쑥 들어가요. 때문에 발만 쑥 나오고 그런 일이 예사였습니다. 거기가. 크고 작은 공장이 몰려있던 그 영등포는 특히 큰 차들이 많이 드나들면서 도로가 훼손되고 포장이 망가져서 진등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영등포를 진등포.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 산다고 해서 진등포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공장이 전기가 아니고 석탄 같은 걸 연료로 떼던 때라 진흙도 제가 진흙이라고 썼지만 진흙도 빨간색이 아닌 검붉은 진흙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는 밤이면 북에서 내려온 그 전투기가 불빛을 찾아서 이제 폭탄을 떨어뜨린다고 공습경보 사이렌을 울리는데 밤만 되면은 10시 반 11시 되면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담요로 이렇게 창문을 가려야 했습니다. 불빛이 비치면 거기다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공권을 완전히 빼앗긴 북한이 낮에는 꿈쩍도 못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슬쩍 내려와
별 효과도 없는 폭탄을 던지고 내뺐던 것 같습니다.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시각에 사람들이 숨기는커녕 밖으로 나와서 구경을 하러 나왔는데 저도 뭐 나가서 구경했죠. 한강 이봉대도 남산 무슨 뭐 인왕산 북악산 이런 데서 이제 불빛을 쏩니다. 서치라이트 이런 네다섯 곳에서 비행기를 찾는 불빛이 요란하게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막 왔다 갔다 오면서 드르륵 드르륵 하는 대공기관포 소리도 요란했습니다. 서치라이트로 날고 있는 비행기를 찾아서 대공기관포로 쏴서 떨어뜨린다니 저는 사실 비행기 폭탄에 건물이 무너졌다는 소리도 들어보지 못했고 우리 대공화기의 이북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못 들어봤습니다. 레이더나 뭐 미사일이니 하는 첨단 무기가 없었던 20세기 중반의 에피소드입니다. 학교에서는 운동장 가운데 큰 솥을 걸고 우유를 끓여서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양재기에 하나 가득씩 점심시간에 간식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끔은 옥수수빵을 나눠주기도 했고 비 오는 날에는 우유를 끓이지 못하니까 가루우유를 들고 다니는 양재기에 담아주기도 했습니다. 그 가루우유는 집에서 밥 지을 때 그릇에 담아 계란찌개 하듯이 쪄서 간식으로 먹었는데 단단하기가 돌덩이 같아서 이빨로 긁어 먹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잘라지거나 뭐 깨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빨로 이렇게 침 묻혀가면서 긁어 먹어야 했습니다. 이런 가루우유 덩어리를 하루 세끼 꼬박꼬박 밥 먹기가 어려울 시절에 참 좋은 간식거리였었습니다. 그게 자동차, 그 당시 자동차용 기름과 산업용 기름은 전량 미국 정부의 원조와 미군 부대에서 야미로 흘러나오는 것으로 메꿨습니다. 글쎄 뭐 그때 우리나라 국내의 자동차 대수가 약 8,000대였던 것으로 제가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통틀어서 자동차가 이제 8,000대밖에 안 됐었죠. 이간에 13살 우리 제 큰 누나, 제가 7살이니까 20살 내 큰 누나는 비르기 야전병을 따라다니며 간호사로 일했는데 이 병원에서 남편이 될 동갑내기 신랑을 만나 사귀게 됩니다. 뭐 야미라고 그랬죠. 제가 야미 휘발유가 이제 미군 부대에서 뒤로 빠져나오는 걸 이거 아마 암시장이라는 걸 일본 사람들이 야미라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누나하고 동갑생 1931년 저보다 이제 13살이 많은 저희 큰 자영이 이제 이름이 손병도인데 안동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해방 후 집 짓는 대목, 그때는 집 짓는 건축하는 사람을 대목이라고 그랬나봐요. 대목을 했던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 해화동 경신고등학교를 졸업한 해 6.25를 만났습니다. 제 큰 자영이, 제 큰 누나도 마찬가지죠. 대목이란 말은 지금으로 치면 개인 건축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6.25가 나자 고향 안동으로 피란 내려가서 해가 바뀐 일사후퇴까지 숨어 지내다 서울 수복 후 올라와서 길거리 헌병들의 불침 검문을 받았습니다. 만 20세가 되면 군에 입대해야 하는데 아주 용코로 길거리에서 딱 걸린 거죠. 이태원 국방부 부군 헌병대에 끌려가 등록을 하고 징집영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한국에 참전한 미군들이 전장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젊은 노무자를 모집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왕 전장에 갈 바에야 미군 부대로 가면 영어라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그때 지 자영은 미군 부대에 지원했습니다. 군인은 아니죠. 한국군에서 미군에 배치된 카투샤와는 호적이 다릅니다. 따지고 보면 군번도 없는 단순한 노무자 신분으로 전장에서 식량도 운반하고 탄약도 운반하고 온갖 전쟁 준비를 돕는 단순 심부름꾼으로 미군 부대에 들어간 겁니다. 미군들은 그랬어도 카투샤나 노무자들에겐 차 운전은 절대 맡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뭐 차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제 자영이 될 이름이 손병로인데 헌병대에서 이제 취조를 받다가 우연히 동갑내기 황해도 연백 바닷가 출신 최영우를 만나게 됩니다. 손병도는 아는 친척군인 도움으로 최영우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헌병대에서 함께 풀려나 미군 노무자로 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두 사람은 이후 70년간 우정을 주고받는 끈끈한 마음의 동지가 됩니다. 한 사람은 무역에 뛰어들어 지자영은 무역에 뛰어들어서 한국에 공예품을 수출하기 시작해 미국과 영국의 거대 유택의 수입업자와 손잡고 한국의 무역 1세대로 자리 잡습니다. 사실은 김우중보다도 훨씬 더 전에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자영이 그때 한국에서 무역 수출액이 4위가 되는 성화산업이라는 데 입사를 해서 한국의 공예품을 수출하기 시작한 회사가 지자영이 다니던 무역회사입니다. 몇백 불부터 시작해 몇십만 불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연세가 91인데 일주일에 두세 번 둘째 아들이 이어받아 운영하는 회사에 출근해서 짧은 시간을 보냅니다. 또 한 사람 차영호는 벨기에로 건너가 막노동을 하며 말을 배우고 그 늦깎이로 벨기움 수도 브뤼셀, 그 수도가 브뤼셀인데 그 옆에 아주 오래된 카톨릭 그 루벤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카톨릭 루벤 대학교에 진학해서 외과 의사가 되어 온갖 시련을 겪은 끝에 그 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 교수가 됩니다. 루벤 대학에는 지금도 수많은 한국의 수녀 신부들이 유학을 오기도 합니다.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이 최영호가 몇 달 전 2022년 8월 지금부터 한 3, 4개월 전에 벨기움에서 91세를 끝으로 잡고 했습니다. 제가 외교관으로 있는 딸내미를 따라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지내며 큰형님 모시듯 했는데 상상할 수 없이 기구한 이분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영호 1931년생, 최영호는 1931년생이로 황해도 연백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낳고 자랐습니다. 바닷가.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14살인데 최영호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2년 후 1947년 16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최영호는 매일같이 찾아오는 보안서원과 내무서원에게서 인민군의 입대 지원서를 쓰라는 독촉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보안서는 군의 방첩대, 내무서원은 경찰입니다. 최영호는 이때 외국어로 러시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뤼셀에서 뵐 때는 아주 러시아를 잘 하시더라고요. 일단 입대 지원서를 쓰면은 언제 와서 데리고 갈지 모르니까 지원서를 안 쓰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그것도 한두 번 하루 이틀이지 몇 달을 버티기란 불가능했었습니다. 입대 거부는 인민의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와 사는 최영호는 아직 나이도 16살이니까 어렸고 어머니를 두고 도저히 군대 인민군에 입대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해가 바뀌어서 17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학교 가면 끌려가니까 안속은 못 베기죠. 학교도 안 가고 낮에는 집 뒤 토굴에 숨어 지내며 내무서원을 피해 도망을 다니고 밤에 집에 들어와 자기를 몇 달을 했습니다. 그나마 자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7월 어느 날 토굴에 있기가 답답해진 최영호는 어머니에게 인적 드문 바닷가에 나가서 바닷바람을 쐬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에서 가까운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걸어서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어선 몇 척분이 있는 한가한 바닷가에서 마침 고기잡이 나가는 한 7, 8m 정도 되는 그런 목선에서 어구를 다듬고 있는 부자 아버지와 아들을 만났습니다. 몇 시간 나갔다 올 건데 자네 여기 왜 왔느냐? 바람 쐬러 왔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나가서 바닷가에서 며칠간 나갔다 오지 뭐. 그래서 그 배를 탔습니다. 최영호는 낼름 이제 배를 올라탔죠. 조그만 발동기를 단 통통배로 1시간쯤 나갔을 때 공교롭게도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작은 배가 맥을 씁니까? 바다 물결에 휩쓸리느라 꼬박 밤을 새우고 날이 밝아 육지가 보였는데 이들 부자는 최영호를 육지에 내려주고는 꽁지가 빠지게 곧바로 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바다와 육지로 이북에서 남한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시절입니다. 1948년이니까 잠깐 몇 시간 동안
고기잡이 구경하라고 얻어탔던 배가 풍랑으로 밤새 표류한 끝에 채영호를 내려준 곳은 무려 남쪽으로 150km를 떠밀려 내려온 경기도 남양만의 어느 바닷가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걸어서 내륙으로 들어온 곳에 서신이라는 곳을 이분이 선명하게 기억하고 제게 그때 브루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서신이라는 곳을 제가 어떻게 기억하느냐, 바로 제 고등학교 동창이고 사랑스러운 제 며느리의 친정아버지 박내정 군이 낳고 자란 곳이 바로 서신입니다. 박내정은 이곳에서 초등학교를 마쳤습니다. 제가 최 박사에게서 서신이라는 말을 듣고 퍼뜩 알아듣게 된 사연입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채영호는 서신에서 걸어 수원으로 오는 동안에 동양과 국어를 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젊은 세력이 야몰차게 문을 닫고 내쫓았는데 그 집 시어머니가 뒤따라 나와 먹던 밥을 한술 나눠주기도 했고, 어떤 교회에서는 추녀 밑에서 자다가 신자들에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밤에 자다 교회에 있는 물건이라도 훔쳐 도망갈까봐. 수원에서 남쪽으로 평택, 천안까지 갔다가 다시 수원으로 올라와 고향 가까운 서울로 간 게 그해 겨울 1948년 17살, 서울역과 남대문 시장에서 9월과 막노동으로 1년 반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6.25가 터지니까 피난민에 휩쓸려 천안까지 내려가서 북한 공산군이건 남한 국군이건 들키지 않고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발각되는 날이면 그날로 죽거나 끌려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해가 바뀌어 서울이 중공군으로부터 수복되니까 올라왔다가 길에서 헌병들의 불신검문에 걸려 삼각지 헌병대로 끌려가 제 큰 매부가 될 동갑내기 손병도를 우연히 만났던 것입니다. 제 큰 매부 될 손병도는 병역 기피, 채영호는 북에서 넘어온 첩자 간첩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말투도 100% 황해도, 신분증은 하나도 없고 남한에 신원을 보증해 줄 만한 친인척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헌병대에서는 당연히 이놈 이북에서 무슨 지령을 받고 넘어온 간첩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겠죠. 제 자영될 손병다가 사람 하나는 참 잘 알아봤습니다. 군인 신분의 친척에게 백을 쓴 거죠. 연락을 해서 신원을 보증받고 둘이 풀려났는데, 이 채영호와 함께 풀어달라 이렇게 해서 같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곧장 둘이서 미군 부대를 찾아가 노무자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릴게요.